네, 조만간 새 정부도 인구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만 이미 오래전부터 출생률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이 현실화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확산돼 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이 한국의 인구 절벽 우려를 공식적으로 경고했는데요. 오늘은 이 사안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어제가 양적 긴축 첫날이었는데 3대 지수가 떨어지긴 했지만 증시 흐름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바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요즘 네. 굉장히 경기 문제든 뭐 오늘 금리 인상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속도 논쟁이든 이런 쪽의 논쟁이 많습니다는 월가에서 그 가장 오늘 화두가 됐던 거는 말이 많으면 안 된다. 우리 것처럼 방송하는 사람은 네. 어떻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는. 그래서 월가에 가장 화두가 됐던 오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 근데 월가에서는 당신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정도로 경제 현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하면 역시 일론 머스크죠. 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대해서 일구 절벽 뭐 이렇게 얘기해서 아마 지금 주식시장보다도 부동산 시장에 더 관심이 있는데요. 새 정부 입장에서도 이 말이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좀 점검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역시 어제 그 양적 긴축 첫날인데요. 우리가 3대 지수가 좀 떨어져서 증시를 해설하는 시각에 있어서는 뭐 제조 지표가 좋은데 어쩌고 뭐 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는 사실은 어제 재료에 비해서는 3대 지수가 떨어지긴 했지만 양적 긴축의 어떤 금융위기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도가 있기 때문에 증시는 잘 버틴 겁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3대 지수가 바로 올랐습니다.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평가를 하냐면 항상 그 규모와 속도를 대비해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그걸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자막들이 익숙하시죠? 양적 긴축이 2017년,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이렇게 했을 때는 3개월마다 100억 달러씩 캡을 씌워서 500억 달러 이상은 안 된다. 근데 이번에는 이달부터 475억 달러, 그 다음에 9월부터는 950억 달러.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제 저 첫날에 3대 지수가 떨어지는 건 뭐 기정사실이죠. 그래서 하락폭이 저러한 그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버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주가가 이제 올랐는데요. 오늘 뭐 금리 인상 속도가 뭐 금리 인상 해보기 전에 사실상 3월 달에 0.25%, 그 다음에 5월 달에 0.5%포인트. 그리고 뭐 11차례 현재 올라가기 전에 뭐 금리 인상 속도 조절단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게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 유일하게 강조했던 트리플 플러스 딜레마에 대해서 지금은 경기 상황으로 볼 때는 일방적으로 물가 잡기에만 나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페드의 고민을 그대로 얘기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 속도가 이렇게 조절론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국채금리 부분에 영향을 주고 국채금리가 하락되다 보니까 결국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빅테크 업종이 빠르게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국면은 일일비하는 국면을 워브링 마켓이라 하는데요. 2분기 성장률이 발표되는 뭐 한 3개월 전서부터 말씀드렸습니다는 7월 말까지는 지속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즘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원달러 환율인데 어제 또 급등했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네, 어제는 그 월초 수입 물량 때문에 1,250원대로 좀 환원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250원대 되는데요. 요즘 그 외국인 자본 입장에서는 국내 증시,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환율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달러 인덱스는 유럽의 유로화가 지금 유로당 1.07달러까지 이렇게 유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미국 증시로 이렇게 중심으로 다루다 보면 이쪽이 좀 왜곡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5%까지 가거든요. 근데 미국보다도 유럽이 아마 이 앵커 과거 이탈리아에서 있잖아요. 인플레 문제가 얼마나 심했는지 자, 요런 거 사기 위해서 이약가 큰 상자가 이약가 큰 가득 실어서 요구했던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ECB는 페드에 비해서 물가 부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좀 유럽도 출구 전략을 좀 앞당겨야 되지 않느냐.
빅세 금리 인상을 앞당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각도에서 유로 가치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07달러까지 저게 이제 1.05달러까지 깨졌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유로 가치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인덱스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는 유로화가 이렇게 가치가 회복되다 보니까 저 달러 인덱스가 보여주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오늘 101.9 이렇게 해서 전일 대비해서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0일 정도 되는데요. 일주일치입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네. 전일 대비해서는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거든요. 여기 떨어지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떨어져서 오늘 원달러 환율도 다시 안정세를 보이지 않겠느냐. 1250원대에서 다시 1240원대 이렇게 해서 내려앉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 자체적으로 보면 오늘 생산성 지표가 아주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예. 아주 이것이 1970년대에 이게 가장 안 좋게 나왔거든요. 지금 임금 상승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생산성이 좀 높아야 단위 노동 코스트가 좀 줄어들거든요. 이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사실 생산성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금리 인상 속도론이 나오는 배경이거든요. 그러면 달러 가치에는 약세를 보이겠죠. 그래서 5월 12일 전후에서 원달러 환율이 1290원대 가니까 대부분 증권사들이 1,300원 넘는다. 실제로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1,300원 넘을 거를 감안해서 달러 포지션을 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도 뭐 강의동에서 디베이트가 될 정도로 됐었는데요. 지금은 달러 인덱스도 많이 줄어들고 미국도 금리 인상 속도가 되면서 외환시장의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산 지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크게 오른 이유 중 하나가 오펙 플러스 증산 합의 소식 아닙니까? 네. 굉장히 오랜만에 증산에 합의한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일까요? 네, 오늘 증산 소식과 함께 그동안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뉴얼 디베이트 논쟁이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는 인플레 피크한 론, 그다음에 경기 침체론, 요건 이제 양대 논쟁이라 그러죠. 오늘 오페크 플러스 정상회담, 2월 이제 정기 회담입니다. 러시아를 포함해서 오페크 플러스 회담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캐서분께서 전해드렸습니다는 하루에 그 증산을 한 64만 배럴, 65만 배럴 정도, 정확히는 64만 8천 배럴 증산하다 보니까 또 하나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급진적 추굴 전략을 추진하는 페드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좀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월갑게 새롭게 나오는 것은 트리플 디베이트 논쟁인데요. 하나는 인플레 피크아웃론, 그 다음에 미국 경제 실물 경제 침체론,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해서 오늘도 뭐 누군가요? 지역 연준 총장은 금리 인상을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반면에 통화정책 부의장인 브레이너는 아직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하기 어렵다 하는 이런 쪽으로 디베이트 보던 것도 세 가지 논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원래 크리프라는 절벽이라는 것은 사실은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시장에서 나온 거거든요. 매장량은 한계가 있는데 공급량이 이렇게 캘 때까지는 이게 공급이 증대해서 이 정점에 대해서 인식을 이렇게 도외시하거든요. 근데 막상 매장량까지 다 캐면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 공급할 격이 크리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게 이제 원래는 피크 시어리에서 나온 건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 때문에 사실 오페크 플러스 정상회담에 러시아 입김이 상당히 강한 상태거든요. 사우디와 러시아가 꿍짝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러시아가 힘이 약화되는 상태에서 64만 8천 배럴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 그리고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든 간에 사우디가 라스트 리조트 기능을 하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64만 8천 배럴이지만 자 세계 원유 사정이 어려울 때는 사우디가 거기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더 증산하겠다 하는 입장이 오늘 두 가지가 사실 원유 재고가 떨어져서 유가가 올라갔었지 합의 자체의 장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따라서 또 다른 원유 절벽 논쟁의 우려가 해소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의 조절에 인플레 피크아웃론과 함께 맞물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시겠습니다는 요 크리프라는 단어는 우리가 시청자분한테 많이 익숙한 용어는 2010년에 미국이 연방부채 할 때 딱 될 때 더 이상 재정 지출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해서 피스칼 크리프 이 용어가 나오고 작년 12월에는 사실 미국의 연방부채 한도가 이렇게 도달함에 따라서 다시 한번 피스칼 크리프라는 용어가 재정 절벽이 나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이 인구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인구 절벽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습니다. 중국의 인구 절벽. 우리나라도 이제 해리던트에서 첫 거론됐던 인구 절벽이 그것도 누구냐?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인구 절벽 얘기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인구에 대해서도 얘기해. 예,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청자분이 그래? 그래서 굉장히 그 궁금증을 자아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실제 통계랑 같이 해서 왜 일론 머스크가 맨날 헛소리만 하는 거냐? 그렇진 않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 정부의 인구 대책과 관련해서 좀 고심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일론 머스크 회장이 한국의 인구 절벽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것이 굉장히 많은 공감을 얻고 있더라고요. 현재 한국의 인구 상황이 좀 어떨까요? 네,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헛소리는 아니다 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통계, 다들 아시는 통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출산, 한국의 출생률이 0.83명입니다. 우리의 이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구 관련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한 이것이 1.5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게 절반 토막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것은 뭐 시청자분은 아실 거로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많이 있지만 나홀로족이 이렇게 증가한다. 여러 가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용 문제라든가 물가 문제라든가 집값 문제라든가 해서 결혼 안 하시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0%의 출산율은 지속될 것이다. 쉽게 풀리지 않는다. 반면에 사실 고령화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는 것은 아실 거로 생각하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2시경에 이 초고령 사회에 대해서 옛날에 시청자분한테 알고 있긴 하지만 유엔 분류상 고령화 사회, 초고령 사회를 다시 한번 통계를 봤습니다. 그게 오늘 새벽 2시 정도인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2026년에 도달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몇 년입니까? 2022년이지 않습니까? 네, 4년 후뿐이 네. 안 됐습니다.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왜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 가시권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오늘 2022년이니까 당신이 재임 기간에 2027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초고령 사회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문제가 뭐냐? 단순히 물가 이상으로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물가 문제도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풀겠습니다는 이게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 유엔 분류상 초고령 사회라는 것은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인구가 20% 이상,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20% 이상. 이번에 지방선거도 네. 사실 그 60세 이상의 이렇게 이분들의 그 투표율이 높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의 결과가 됐다 하는 이런 선거 분석가도 할 만큼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사실 65세 이상 인구들이 60세 이상 인구들이 굉장히 중요한 잣대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사회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조만간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그 인구 대책을 좀 발표할 거로 기존과 다른 인구 대책을 발표할 거로 그렇게 계획이 있는 거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인구 절벽 우려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론 머스크 회장이 이미 이전에 인구에 관련해서 일본에 대해서도 경고를 했더라고요. 네, 일본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본이 사라진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1990년대 세계적으로 보면 저출산 고령화, 지금은 모든 사람이 저출산 고령화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이거 용어를 만들었던 국가가 일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일본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가 1990년대 나왔으면 30년이 원 제너레이션 30년이 이렇게 지나간 상태에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일론 머스크가 일본이 조만간 사라진다 하는 입장을 해서 세계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일본이 소위 HIT 함정, High Level Income Trap, 미들 인컴 트랩이 아니라 선진국 함정에 빠진다 하는 쪽을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일본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동아시아의 인구 문제가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 인구 문제에서는 중국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중국 문제는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2020년에 인구가 감소했다. 중국 정부가 민감하게 해서 반응하지 않았다. 실제로 뭐냐? 실제로 0.03% 2020년 증가한 거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정체거든요. 근데 2021년에 아직 중국과 국가 통계에서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는 민감하기 때문에 아마 공산당 선언까지는 발표하지 않을 거로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상
절대적으로 감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봉쇄라든가 이런 조치에서 출산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인구 절병이 중국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한국도 인구 절병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자, 세계 인구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인구가 공식적으로 14억이자 17억. 한국도 한 5,500만 정도. 일본도 한 1억, 한 7, 8면. 그래서 세계 인구에 얼마입니까? 세계 인구에 25억이면 74억 중에서 세계 인구 증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노동시장에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3국의 인구 절벽 문제가 사실 세계 노동시장의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이거는 지금 얘기되는 인플레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회장이 이례적으로 이 문제를 최근에 들고 나온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요, 아무리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론이라든가 AI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사람 문제를 들고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지금 위원님께서 동아시아 3국의 인구 문제, 중국, 한국, 일본의 인구 절벽이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네, 사실은 우리가 많은 예측이 틀린다 이런 얘기를 하죠. 특히 이제 페드 입장에서도 신뢰에 손상이 갈 만큼 예측이 틀리다 하는데요. 물론 이제 결과론적인 되겠습니다는 1970년대 고전학자 경제학 중에 가장 유명하신 분이 데이비드 리카르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됐냐? 식량은 최근에 한번 보셔요.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아주 요새 딱 맞죠? 그래서 이걸 리카르도 이펙트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리카르도 예언이 아니고 리카르도 리펙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지금 그것이 가시화되고 있다. 근데 이게 세계 경제 입장에선 이 앵커 질문대로 사실 중요하냐면 사실 세계 인구가 없을 때는 세계 인구와 세계 경제는 소위 스위스팟 단계 아주 호시절이 지나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가 세계 노동시장에 착착착착착 공급이 될 때는 사실 세계 경제가 인구가 문제가 없다 보니까 어떠냐? 성장이 고성장되고 물가는 공급치기 때문에 어그레이트 서프라이 커브가 총공과 우측으로 이동되거든요. 지난번에 얘기한 우측에 되면 성장률과 물가는 떨어지죠. 이런 국면이 사실은 1990년대까지 진행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 문제가 동아시아 인구가 감소됐냐 이게 중요한 것은 거꾸로 이제 동아시아 문제가 인구가 감소될 때는 어떠냐? 어제 이창용 한국은행 심총재께서도 한국 경제가 인플레 문제만 해결한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Secular Stagnation Hypothesis, 즉 SH 함정, 유명한 용어입니다. 이 신임 총재께서도 하버드에서 공부한 거로 아시는데요. 제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레리 서머스교수가 미국 경제 얘기할 때는 오래전서부터 아마 10년 넘습니다. Secular Stagnation Hypothesis, 구조적 장기 침체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한국도 구조적 장기 침체에 들어간다. 그게 이제 인구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플레 문제는 찰스 굿 하트라는 사람이 세계 인구가 감소될 땐 인플레는 뭐냐? 인플레는 폭증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문제를 그대로 설명하는 거죠. 세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플레에 그렇게 문제가 불거지는 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요인도 지적되고 있습니다는 세계 노동시장에 가장 핵심적으로 담당했던 일본과 한국과 중국의 인구 감소에 따라서 결국 성장률이 떨어지고 스태그네이션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합쳐서 스태그플레이션 요요가 나오는 용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라는 문제가 최근에 드론과 IT라든가 이런 거 가면 아이고 인구에 대해서 경멸하는 분야가 있습니다는 경제에 있어서는 뭐든지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본사에 나와라. 안 나와? 그만둬라. 엊그젠가 얘기했죠? 네. 바로 그런 얘기가 바로 사람 문제가 중요해요. 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증권사에서 디지털 하니까 소매금융 담당하는 오랫동안 담당하는 그 회사에 기여했던 사람들을 자꾸 무시해서 당신 나가. 근데 아주 고액 자산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디지털 되더라도 이 앵커가 나와 만나서 감정이 흘러야
흘러야 이 고객들이 다른 데 이탈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무슨 그 증권사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쫙 해서 IT 디지털 가니까 그동안 당신 필요 없어 나가. 이게 이제 은행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구가 인플레이션을 설명할 수 있다면 각국의 통화 정책의 영향력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상당하죠. 왜냐하면 세계 인구가 잘 공급해서 고성장 저물가를 내는다. 그러면 사실 물가가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용 문제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12년 패드가 물가가 안정됐는데 당신 그렇게 세금 많이 받아가지고 뭐하냐? 물가 안정돼 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용 창출이라는 문제를 패드의 1913년 이렇게 설립 역사상 100년 만에 가장 빅 체인지를 하는 고용 창출 문제가 들어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보겠습니다. 이번에 인구가 세계 인구가 감소된다 하니까 자 이제 거꾸로 인플레 문제가 침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 10월 달에 IMF에서 물가 문제 치중이라 이만큼 세계 인구에 따라서 세계 경제 모습이라든가 페드를 비롯한 각국 통화 정책에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절벽 현상을 보일 경우에 세계 경제에선 또 하나의 난제 중 하나, 부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질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아마 이창영 신임 총재께서 이 방송을 안 보실 거로 생각합니다는 보신다면 이 문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 동아시아의 3국의 인구 감소 문제, 인구 절벽 문제가 중요하냐면 공교롭게도 세계 노동시장에 가장 생산 가능 인구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던 동아시아의 인구 절벽 문제가 되는 뿐만 아니라 이 동아시아 3국은 부채가 많은 나라입니다. 자, 중국이 국가부채 GDP 대비해서 300%가 넘어서 1위, 일본이 GDP에서 270% 2위, 한국도 국가 전체적인 채무가 많습니다. 그중에 사실은 그 가계부채가 많은 나라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서 보겠습니다. 자, 인구 감소한다 하면 자,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국들의 금리라든가 이런 측면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계에서 부채가 많은 국가들이 금리가 올라가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여기에 신흥국과 함께 같이 해서 그래서 이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부채 상환 능력이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오죽했으면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과 그다음에 앨런을 만나겠습니까? 당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다 하는 쯤은 월가에서 당신이 해결해 줄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퀘스천을 그리는 것은 정책 대응이 쉽지 않다. 오히려 거꾸로 사실 1990년대 일본과 것처럼 전철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일본과 같은 전철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세큘라 구조적 스태그레이션, 침체, 하이퍼시스 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제 이창용 신임 총재라든가 레리 서머스 비 하버드 교수가 얘기했던 맥락과 같아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왜 금리 인상 속도가 오늘 나왔느냐 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각국 중앙은행이 물가만을 잡기 위해서 가야 되겠습니까? 어제 이창년 신임 총재께서도 물가만 잡을 수가 없다. 디지털도 신경 써야 되고 센트럴뱅크 디지털도 해야 되고 고용 문제도 경기 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페드 입장에서는 BOK 입장에서는 이런 쪽을 고민해야 된다 하는 입장인데요. 자, 왜 금리 인상 속도냐? 저렇게 경제인데 인구 문제도 신경 써야 되지 않습니까? 중앙은행이. 그래서 인플레만 잡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세계 경제의 지금의 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보면은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던데 그러다 보면 머스크 회장 우려대로 인구 절벽이 가시화되면 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까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부동산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이 관심이 높으면 그만큼 전문가와 경륜이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문재인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 수장이 누군지 제가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분이 이렇게 딱 됐을 때 이렇게 존칭은 씁니다. 근데 제 마음은 존칭은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국민을 이렇게 어렵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사실 한국경제TV에 이렇게 첫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국토부 장관이 임명됐을 때 선무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는 결과적으로 그 후유증이 지금 나온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좋고 나쁜 게 아니거든요. 지역별 차별해야 된다. 서울은 좋은데 지방은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구 절벽을 대처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 서울 지역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빈집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깡통주택, 시카고 공포, 이 앵커 시카고 공포는 방송을 저랑 3월 달에 맡았기 때문에 잘 네. 모르시죠? 이게 시카고는 디트로이트가 자동차에서 노조 때문에 노조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정이 되니까 거기에 배드타운에 해당되는 시카고가 굉장히 아파트가 빈집되면서 범죄 소굴이 됐는데요. 지금의 시카고 시장이라든가 IT 쪽 예술 쪽으로 가면서 시카고가 다시 한번 이렇게 태어났던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빈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주택 문제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이렇게 정부 입장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해서 조만간 인구 대책이 나올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정말로 국민이 만족해주는 이런 부동산 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거기에 인구 대책이 결부돼서 나왔으면 하는 딸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복합적인 예술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대책과 복합적으로 인구 대책과 복합적으로 나와야지 대중적 요법에서 그때그때 흐름에 부작용만 노출되는 이런 측면을 반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팀의 국정운영 중심을 경제 쪽으로 가고 그러면 경제 쪽으로 간다면 거기에 좋은 작품들을 국민에게 내놔야죠. 그게 바로 인구 절벽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현실화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3국의 인구 절벽 문제를 짚어보고 이로 인한 세계 경제로 영향력까지 짚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